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진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는데 제 시동생이 자기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복수하러 온 이야기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저는 삼형제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뜨겁게 연애했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했고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남편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남편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마지로서 동생 둘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둘째는 대학생이었고 막내는 고등학생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건설업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계셨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치료비로 빚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본가 집도 전세였어요. 여러모로 갑갑한 집안 상황이었지만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왜 하필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며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가난하면 어떻냐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국 내가 후회해도 모른다며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어요. 신혼의 달콤함에 젖어 결혼했지만 막상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안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시동생들까지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정말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늘 저에게 고마워하고 아껴주었거든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고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도 많이 해주지 못했는데 공부머리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았어요. 혼자서 공부해서 의대에까지 진학했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진로를 밟아나갔죠.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중매 제의도 자주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차만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처가에서 병원까지 차려줬어요. 외동딸에게 장가가면서 사실상 대릴 사위가 된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둘째는 키워주신 것만도 고맙다며 손 안 벌리고 혼자 벌어서 장가갔어요. 반면 막내 시동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학교도 졸업장 받으려고만 다녔어요. 마음씨가 악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죠. 저에게는 믿지 않은 애물단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도 학교는 졸업했고 대학 진학 대신 바로 군대를 다녀왔어요. 형제끼리 길은 달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제대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일은 하지 않고 동네 양아치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여자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의 일탈을 혼냈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버는 족족 다 탕진하고 심지어 외제차까지 끌고 다녔어요. 저에게는 얌전하게 행동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여자들과 동거도 밥 먹듯이 했고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여자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임신했으면 결혼하자고 하니까 낳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정말 무책임한 행동에 제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혼을 냈습니다. 저 앞에서는 듣는 척, 정신 차린 척 했지만 또다시 양아치 생활을 계속했어요.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면서도 말이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웬일이냐며 제가 놀랐는데 그 여자가 정말 참하고 다소곳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름은 소영이라고 했는데 정말 착해 보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둘의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하게,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했어요. 시동생도 소영이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양아치 생활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소영이도 시댁을 잘 섬겼고 저와도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2년 후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서 소영이와 자주 다퉜거든요. 이 때문에 소영이가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일도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소영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벌이가 마땅하지 않아서 시동생은 형제들에게 생활비를 꾸러다녔어요.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가진 돈과 형제들이 십시일반에서 모아준 돈으로 산 아파트도 이미 대출 한계였고요. 할 양이 따로 없었죠. 속풀이를 하러 자주 찾아오는 소영이를 보듬어주곤 했어요. 기특하게도 이혼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살려고 했거든요. 부모가 없는 아이라서 더욱 가정을 소중히 여겼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토스트 가게를 하나 운영하게 되었어요. 손맛도 좋고 성실해서 가게가 잘 됐는데 우연히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대박이 났어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된 거죠. 그러더니 체인점까지 내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도 소영이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거든요. 그런 소영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시동생도 아내 덕분에 떵떵거리며 살게 됐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이가 돌연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며칠 전부터 표정이 밝지 않았던 소영이가 바다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바닷가에서 소영이의 신발이 발견되고 근처에 주차된 차에서 유서까지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살 소동에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시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토스트 체인점은 더욱 잘 됐어요. 소영이가 없어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직원들이 잘 운영했거든요. 시동생은 아내가 남긴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게 자신이 할 일이라며 사업을 키웠어요. 가게 일을 속속들이 아는 제가 소영이의 자리를 메웠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동생이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생겼어요. 25살 정도의 젊은 아가씨였는데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녔어요. 시동생이 선물한 거였죠. 화가 나서 한 소리 했더니 젊은 나이에 평생 호래비로 살라고 하냐며 대응하더라고요. 가게 일은 저에게 죄다 맡기고 그 여자와 흥청망청 놀러 다녔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재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사별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고 그럼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시동생도 재혼을 미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소영이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도 닫고 소영이의 첫 기일을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났거든요. 성심성의껏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동생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집안 행사에 참석해서 눈도장 찍어두겠다는 게 이유였어요. 속이 뒤집어졌지만 제사를 모셔야 하니까 참았습니다.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올 사람은 다 와서 의아했거든요. 문을 열어봤더니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바로 죽었다던 소영이었어요. 처음에는 귀신인가 해서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맞더라고요. 살아있는 소영이었어요. 그 순간 시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1년 전에 시동생이 소영이를 바다에 빠뜨린 거였어요.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소영이가 허우적거리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마을 해녀가 소영이를 구해준 거예요. 물질을 한 지 오래된 해녀가 자신만 알고 있는 곳에서 전복 채집을 하던 중 소영이를 발견한 거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소영이는 충격으로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동생을 찾아온 거였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소영이가 미리 신고를 해놓은 거였죠.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내연녀와 공범으로 이를 꾸민 것이 밝혀졌어요. 심지어 내연녀 머리에서는 살해 계획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시동생이 소영이의 재산을 노리고 내연녀와 함께 살해를 계획했던 거예요. 바다에 빠뜨린 후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던 거죠. 유서까지 미리 써놨다니까요. 결국 시동생은 감옥에 갔어요. 살인 미수죄로 말이에요. 소영이는 이혼 후 토스트 가게를 처분했어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성의 표시로 상당한 돈을 주고 떠났어요. 시동생은 아직도 콩밥 먹고 있어요.
너무 괘씸해서 면회도 가지 않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는 몸져 누우셨어요. 호적에서 파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내연녀는 시동생보다 더 중한 죄로 처벌받았어요. 계획적인 살인 교사였거든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순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까요. 둘째 시동생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키운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어쩔 수 없었죠. 소영이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나서 완벽하게 복수를 해낸 거니까요. 마지막에 저를 찾아왔을 때 언니가 없었다면 더 일찍 포기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준 게 큰 힘이 되었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소영이가 죽기 며칠 전에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마 시동생과 내연녀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했던 거죠. 해녀 할머니 이야기도 정말 신기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물질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른 곳에서 전복을 따시다가 소영이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소영이를 구조한 후 한 달 동안 돌봐주셨대요.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기억도 잃었던 소영이를 정성스럽게 간병해 주신 거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극적인 반전은 없었을 거예요. 소영이가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던 남편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소영이는 굴복하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시동생과 내연녀가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소영이의 재산 상속 방법부터 시작해서 완전 범죄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던 거죠. 특히 내연녀는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시동생을 꼬드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주범이었거든요. 시동생이 망설일 때마다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가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다며 부추겼대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내연녀가 소영이의 일상을 몇 달간 관찰하면서 습관을 파악했던 거예요. 소영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바다를 보러 가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는 재판에서 정말 당당했어요. 제가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소영이의 의지가 결국 정의를 실현한 거죠. 시동생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시동생 때문에 속 시끄러운 우리 집안이지만 소영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